자, 한국경제TV의 대표적인 파트너가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경제TV 1호 파트너, 2021년 연간 베스트 파트너 홀짝 박사 김문석 파트너의 2023 미래 주가 예측 강연 함께 하시죠. 박수로 크게 또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리를 제가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골프를 치다가 삐끗하는 바람에 지금 숙이다가 말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 김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허리가 진짜 아프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한국 증시 전망이란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시장도 너무나 어수선하고 시장 복잡해가지고 시장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사실 개별 기업의 주가 또 예측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지금 시장 전망 얘기를 하려니까 더 부담이 됩니다만은 또 제가 한국경제TV에서는 지금 24년째 시황 전문가로 좀 활동을 하고 있어서요.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있는 그대로 괜한 여러분들께 괜한 희망을 드려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괜한 또 두려움을 드려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생각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분 좋은 거 하나 보고 기분 나쁜 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왼쪽은 우리 코스피, 오른쪽은 금요일 날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등락입니다. 빨간색은 올랐다는 얘기죠. 지난 금요일 불과 며칠 전인데요. 급락했던 나스닥이 급반등했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 한국 증시도 바닥에서 강하게 좀 올라섰고요. 정말 금요일 하루만큼은 코스피 멀겋게 물들었고요. 이 코스닥도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금요일만 같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었는데 아쉽게도 오늘 기분이 다들 안 좋으실 거예요. 뉴욕 증시가 금요일 날 폭락을 해버렸네요. 위에 순서대로 보면 지금 다우, 나스닥, S&P 500 왼쪽 하단은 영국의 30년물 국채금리고요. 오른쪽은 나스닥입니다. 저 위에 다우, 나스닥, S&P 500 보면 아시겠지만 저 위에 그림이 분 차트거든요. 하루 동안의 흐름. 아침에 출발은 다 플러스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훅 그냥 내려앉아 버렸는데요.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러시아 쪽에서 약간 좀 좋은 얘기 나온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국에서 감세한 또 철에 관련된 얘기가 또 한 번 더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목요일 날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이 플러스권으로 출발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정확하게 뉴욕 시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딱 30분 후에 조개 발표가 돼버렸어요. 미시간대 10월 달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는데 그게 5.1%, 지난달이 4.6이었는데 지난달보다 더 높게 나와버렸습니다. 이번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어쨌든 미국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달러가 자꾸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러다 보니까 증시 수급이 막 꼬이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어쨌든 고용이 됐든 물가가 됐든 뭔가 좀 차라리 고용이 나빠버리든가 그럼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 속도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 또는 아니면 차라리 좀 물가가 안정이 되면 금리를 여러 번 올렸더니만 물가가 안정이 됐으니까 미국이 어쨌든 금리 올리는 속도를 이제는 뭔가 조금 조절해 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일주일 전이었죠. 미국의 9월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너무 잘 나와버렸고요. 고용이 너무 좋아요. 이거 FRB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없겠구나 해서 증시를 폭락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미국의 9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발표됐는데 상당히 좀 높게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그날 뉴욕 증시는 그냥 갖다 엎어버렸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악재가 다 노출됐다 하면서 공매도 친 세력들이 악재 다 노출됐으니까 더는 빠지지 않겠지,
하면서 공매도를 차익 실현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확 치고 목요일 날 올랐거든요. 분위기가 역시 악재에 노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서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살아나려나 보다라고 조금 기대를 했는데 금요일 날 10월 달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됐는데 이게 또 예상치를 넘어서 버리니까 뭐 10월 달은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10월 달은 소비자 물가가 더 올라가겠네라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글렀구나 하고 시장이 또 엎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중요한 부분은 오늘까지는 이랬고,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월요일 날도 우리 좀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월요일 날 두들겨 맞을 거니까 금요일 날 바짝 올라서 좀 다행이다 싶었는데 월요일 날 일단 개파락 출발이 좀 예고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저희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당장 월요일은 빠지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뭐 딱 일주일을 보든 한 달을 보든 석 달을 보든 시장이 오를 것 같으면 시장이 오를 것 같으면 뭐 다음 주 이번 주 주식시장 빠질 때 시장이 오를 것 같으면 주식을 사든 상승할 때 수익 나는 ETF, 뭐 레버리지 ETF 같은 거 이런 걸 사든 또는 파생상품 매매하시는 분들은 선물을 매수하든 또는 콜옵션을 사든 뭐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월요일 날도 빠지고 이 시장이 그냥 한두 달 계속 빠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 들고 있다면 팔아야 되고요. 아니면 차라리 시장 하락할 때 수익 나는 인버스 ETF 같은 거를 사든가, 아니면 파생상품 하시는 분들은 선물을 매도를 치든 풋옵션을 사든 오를지 내릴지 방향을 잡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오른다를 홀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내린다를 짝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뭐 당장 월요일은 빠질 건데 앞으로 한 2, 3개월만 내다볼게요. 한 2, 3개월. 한 2, 3개월 정도 내다봤을 때 나는 오를 것 같다, 홀일 거다 생각하신 분들, 또는 난 내릴 것 같다, 더 내릴 것 같아, 짝일 것 같다 생각하신 분들 한번 외침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많은지. 오를 것 같다 홀, 내릴 것 같다 짝. 시작. 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 주식 투자하면서 지금도 홀도 나왔고 짝도 나왔듯이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중요한 거는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배팅을 해야 되고, 그 배팅 결과가 맞으면 잘한 거고 틀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홀이 될지 짝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각도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저는 단기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우리 주식을 아무리 오래 한 사람들도 그래도 이 회사가 이 정도 돈은 버는 회사인데 앞으로 한 얼마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가격이 좀 싼 것 같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좀 오를 것 같다, 이런 걸 예측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당장 뭐 이번 주는 오를까 내릴까 이거는 신의 영역으로 봐야죠. 이거는 저희도 맞출 수 있는 역량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당장 다음 주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당장은 모르겠지만 조금만 하다못해 2, 3개월 또는 그 이상을 본다면 저는 결국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이라면 오히려 지금 주식을 들고 계신 분이라면 뭐 이번 주 장 분명히 빠질 건데 거기서 뭐 리스크 해치 지금 와서 하는 것보다는 좀 힘드시지만 좀 버티는 게 맞지 않나. 운 좋게 현금 들고 계신 분이라면 오히려 좀 분할 매수 기회로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한두 달 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 종목은 지금 삼성전자인데요. 위에는 원달러 환율이고 아래는 이제 삼성전자. 과거 IMF 외환위기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추이입니다. 자, 주가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흐름은 몰라요. 어떤 전문가라 하더라도 내일 오를지 일주일 안에 오를지 이런 건 모릅니다. 다만 보통 회사의 주가를 저희가 과거 이렇게 30년 4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회사는 돈 버는 걸 따라가거든요. 1년에 1조 벌던 회사가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한 10조 벌면 보통 주가는 한 10배 정도 올라 있고요. 지금 10조 벌던 회사가 나중에 지나 보니까 한 1조 벌고 있으면 주가는 10분의 1 토막 나 있더라. 이거는 기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과거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년에 2, 3조 벌던 회사예요. 지금 올해 얼마 버나요? 저기 2022년도 예상치 보면 올해 영업이익 기준 48조,
단기 순이익 기준 37조. 과거 2000년대 초반에는 1년에 2, 3조 벌던 회사가 지금 1년에 한 3, 40조씩 벌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 1년에 2, 3조 벌 때는 저 밑에 있던 게 지금 1년에 한 3, 40조 보니까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흐름의 추세는 그냥 기업들 돈 버는 방향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여기 원달러 환율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가 좀 강해질 때 주식시장은 좀 빠지고요. 이게 좀 이렇게 내려올 때 이 시장이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고 이 또 급등할 때 또 빠집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강해지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좀 때리는 경향들이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또 선물 매도 많이 나오면 싸게 거래되는 선물을 사고 비싼 현물을 파는 기관들의 또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막 터지기 때문에 큰 줄기의 흐름은 실적 따라가는 거고 단기적인 어떤 흐름들은 전체적으로 이 환율과 역외관계를 그리면서 이렇게 가는데요. 우리 한국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위쪽은 원달러 환율이고요. 아래는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차트인데 예전에 뭐 IMF 외환위기 때만 하더라도 300포인트 뭐 그때 있었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1년에 벌어들인 이익의 합이 혹시 얼마인 줄 아시는 분 계시나요? 2000년대 초반에 코스피 상장되는 전체 기업들이 1년에 벌어들인 이익의 합 얼마일까요? 감이 안 오죠. 한 20조에서 많이 벌 때 30조.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코스피 전체 상장 기업들이 1년에 벌어들인 이익의 합이 20조, 30조. 그래서 지수는 한 500, 600에서 놀았던 거고요. 지금은 얼마인가요? 삼성전자 혼자서 40조씩 벌어요. 전체 상장 기업들 이익의 합을 다 더하면 올해 기준으로는 한 160조가 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의 방향성 자체는 앞서 삼성전자 봤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1년에 2, 3조 벌던 게 지금 한 3, 40조 버니까 주가가 길게 올라왔던 것처럼 종합주가 지수도 전체 상장사들 이익의 합이 2, 30조 벌 때는 한 500에서 한 600포인트 놀다가 이게 뭐 한 100조 벌 때 한 2000에서 놀다가 지금 160조 번다니까 이게 거의 3000시대를 갔다가 최근에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에 내년도 내후년도 경기 나빠질 거고 그럼 기업들 이익이 줄지 않을까? 내년 내후년도에 다시 또 100조 가는 거 아니야? 이것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정시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왔던 부분이 이런 이유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언제가 가장 힘드냐 하면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할 때. IMF 외환위기 이후에 대한민국 증시는 거의 해외 개방이 돼버렸죠. 지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주식의 대부분 좋은 기업들의 주인은 삼성전자의 주인은 이재용 회장이 아닙니다. 누군가요? 외국인. 외국인이 최대 주주잖아요.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주식의 지금 최대 주주는 외국인이에요. 뭐 이재용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IMF 외환위기에 한국 증시가 가슴 아프게 해외 개방을 좀 안 좋게 많이 됐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달러가 쭉 빠질 것 같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 미국은 뭔 일만 생기면 건수를 잡아서 뭘 하나요? 양적 완화하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원화는 기축통화지위가 없기 때문에 경기 부양한다고 돈을 막 찍어 풀면 화폐값이 급락을 해버리고요. 한국 내 물가는 급등을 합니다. 한마디로 돈푼 효과를 전혀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글로벌 기축통화지를 갖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아무리 찍어 풀어도 달러 가치가 크게 안 떨어져요. 천천히 떨어지지 막 급락하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으로는 미국이 천문학적으로 달러를 찍어 풀면 달러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미국 내 물가가 급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함부로 돈은 못 푸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항상 10년에서 15년 사이클에 한 번씩 뭔 핑계를 대서라도 달러를 찍어 풉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달러를 많이 풀면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볼까요? 달러를 찍어 풀어서 그 돈을 우리를 준 게 아니잖아요. 미국 내 기업들 구제하는 데 쓰고 미국 내 국민들 돈 쓰라고 주고 우리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국가에서 돈을 뭐 몇십만 원씩 많게는 몇백만 원 받았죠.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은 미국에서 식당을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한 3년 놀았대요. 한 2년 정도. 이번에 50억 받았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건가요? 코로나를 핑계로 천문학적으로 달러를 찍어서 그 돈으로 미국 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한테 무한대로 푼 거고요. 그 돈들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물가를 다 올려놓은 거예요. 흔히 요즘 이 위기를 우리가 미국이 싼 똥을 전 세계가 나눠 치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지금 그런 부분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달러는 자꾸만 이렇게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달러는 자꾸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달러 값어치는 길게 보면 빠집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달러를 들고 있기보다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 쪽으로 투자가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달러 가치가 저 위에 있는 게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 1,400원대 있다가 쭉 떨어질 때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다 올라가는 이유가, 야, 달러 떨어질 것 같다. 그럼 달러를 갖고 있기보다는 달러를 빌려서 해외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달러가 빠질 때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이러다가 빠졌던 달러가 어떤 이유로 올라가려고 폼을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해외 투자되는 돈을 팔아서 달러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급등할 때 주식시장이 푹 나가는 게 지금 그런 이유인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보면 이 동그라미 치는 구간이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지금 1,300원 위로 넘어섰을 텐데, 굉장히 저 구간에 보면 고통스럽죠.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습니다만은 지금 막 주식시장 쳐다도 보기 싫고 엄청 고통스럽지만 조금 그래도 과거를 들여다보니까 저 때가 고통스러울 했는데 지나 보니까 거의 다 저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되나요? 주식시장도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쉬운 예로 비교를 해드리면, 강남에 한 20억 하던 아파트가 어떤 이유로 지금 최근에 올라서 한 70억 됐는데 이게 지금 다시 한 30억까지 빠졌다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럽겠죠? 짜증이 엄청 날 겁니다. 70억 하던 게 30억 됐으니까. 하지만 가만히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게 다시 20억까지는 않을 것 같고 30억이 바닥일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주식시장도 그런 맥락에서 항상 가장 위험스러울 때가 지나보면 고통스러웠지만 기회였더라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좀 살펴봐 드리면, 결국은 미 FRB의 정책 변화 때문에 지금 위기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번에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코로나 터져서 사실 전 세계 경제가 좀 힘들었는데 코로나를 핑계로 미국이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뭘 했나요? 천문학적으로 돈을 찍어 풀었어요. 제가 TV 방송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보다 미국이 더 많은 돈을 풀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천문학적인 달러를 찍어 풀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나요? 달러 값어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달러 값어치 떨어진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은 급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 다시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내리고 돈을 확 푸니까 달러가 많아지니까 달러는 급락을 하는데, 이때 주식시장은 튀어 올랐는데, 중요한 건 갑자기 미국이 급하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급등하게 되겠죠. 그러면 해외 투자되던 돈들이 전부 다 팔아서 달러로 다시 넘어가야 돼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같이 박살납니다.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전 세계 주식시장은 반드시 박살이 납니다. 그럼 FRB 입장에서는 원래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래는 없었죠. 바보가 아닌 이상. 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올리면 전 세계 주식시장이 박살난다는 걸 아는데 갑자기 금리를 이렇게 올릴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를 올릴 거라고는. 그런데 왜 금리를 올리게 됐냐 하면, 첫 번째는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요.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내 물가가 좀 꿈틀꿈틀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자체가 좀 훼손되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미국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이 돈들이 전 세계에 다 통용되다 보니까 미국 내 물가를 크게 안 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풀었고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이 정상화 안 된 상태에서 풀다 보니까 유통이 잘 안 되니까 미국 내 물가가 조금 부담될 만큼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또 미중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은 웬만하면 중국에서 싸게 물건을 받아오니까 미국 내 물가가 크게 안 올랐는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중국에서 물건도 싸게 좀 덜 넘어오고 이런 것들이 미국 내 물가를 더욱더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금리를 원래 이렇게 빨리 올리면 주식시장 큰일 나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원래 생각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또 원래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좀 올려는 놔야 되겠다 해서 올리려고 하는 그 와중에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져버리면서 유가나 곡물가 원자재 가격이 막 급등을 해버리니까 급하게 미국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요. 그 누구도 시장에서 미리 이걸 예측했더라면 미리 빠졌겠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뒤늦게 시장이 폭락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물가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 7월 달께 9.1, 8월 달이 좀 줄었는데 8.6, 이번에 9월 달과 발표된 거 보니까 좀 줄었지만 8.4, 작년 대비 8.4%나 물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미국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미국 내 물가 이렇게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상 그냥 뭔 핑계 대서 돈 풀어서 경기 부양하고 하는 거를 좀 편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조건들이 막 겹치면서 미국 내 물가가 거의 뭐 2자리 숙박할 만큼 치고 올라가니까 이거를 방치해 놨다가는 나중에 후유증이 너무 셀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금 매를 먼저 맞고 가자라는 마인드로 지금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거고요. 아무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릴 줄 모르고 있다가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전 세계 투자했던 달러를 다 팔아서 그 돈들이 달러로 이동하면서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 같이 폭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최근의 흐름이죠. 왼쪽이 나스닥이고 오른쪽이 우리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인데 가만히 보면 조금 희한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지금까지거든요. 2020년 코로나 이후로 나스닥이나 한국증시도 많이 올랐다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작년 상반기는 나스닥도 이렇게 멈췄고요. 코스피도 멈췄어요. 이러다가 작년 하반기에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한국증시는 내렸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 왜 그랬을까? 자, 미국이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놨고 지금 경기가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되니까 분명히 2022년부터는 미국이 금리를 조금씩이라도 올릴 건데 이러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강해진다는 얘기니까 해외에 투자됐던 돈들이 조금 돌아오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한국 증시를 포함한 이머징 증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미리 스물스물 달러가 올라가면서 스물스물 빠지기 시작했던 거고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한국 증시는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 자금이 이탈하면서 달러 강세와 함께 작년 하반기도 빠졌던 거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미친 듯이 이렇게 올리지는 않을 거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필요는 없어 하다 보니까 이 돈들이 어디로 몰렸을까요? 달러가 오르면 어떤 주식이 더 유리하나요? 미국 주식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보면 전 세계 증시는 다 빠지는데 미국만 올랐어요. 즉 미국이 어쨌든 간에 2022년부터 금리를 천천히 올리기 시작할 거고 결국 달러는 지금보다 조금씩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해외 투자됐던 돈들은 미국 본국으로 조금 이동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고 이왕이면 달러 표시 자산을 들고 있는 게 유리해지니까 미국 주식이 유리하네 해서 작년 하반기는 미국만 오르고 전 세계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1월 달 들어서는 상황이 또 바뀌어버리죠.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결정나면서 시장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뭐 미국이고 뭐가 다 필요 없습니다. 다 같이 엎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과거를 이해를 해야만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과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과거를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까지 시장이 왜 이랬는지를 이해를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과거가 이해가 돼야 이래서 지금 이 모양이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예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현재 지금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희망적인 부분은 지금 이미 보셨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나요? 이러한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을 이미 외환시장 반영하고 있고요. 채권시장 반영하고 있고 채권금리 이미 많이 급등을 했죠. 주식시장 다 폭락했습니다. 현재 외환시장이나 채권 주식시장은 이러한 악재를 선반영을 하고 있어요.
선반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지나보면 이 위기가 더 확산만 되지 않으면 지금이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본다면. 단 문제는 약한 고리에 불똥이 떨어질 가능성. 달러가 막 너무 치솟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에 영국 건 터졌던 것처럼 영국의 연기금에서 뭘 그렇게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해놨는지, 달러가 급등하고 파운드가 급락을 하면서 얘네들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신용 질러놨다가 신용 반대매매 터지기 직전입니다. 지금 우리 개인도 내가 어떤 주식을 사놨는데 이게 적당하게 빠질 때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더 심하게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신용 반대매매 나갑니다. 이 사태까지 빠지면 안 되는 건데 이 상황이 벌어지면 좋은 주식을 밑에서 뺏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영국이 이번에 보니까 달러가 급락하다 보니까 달러 반대쪽에 있는 화폐 가치는 다 급락을 하게 되고,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가운데에서 영국 연기금에서 운영하는 자산 현황을 봤더니만 이것들이 레버리지를 이빠이 써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진콜에 떨어진 겁니다. 반대매매 나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영국 영란은행에서 야, 앞으로 한시적으로 국채 매입을 우리가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파운드화를 안정화 시킨다는 얘기죠. 빨리 이 기간 동안에 너네들 반대매매 나가기 전에 빨리 정리할 거 정리해. 지금 정리를 쭉 해왔던 거죠. 이게 바로 이틀 전 14일까지입니다. 14일까지 매입을 해줄 테니까 그 이후에는 매입 안 해준다 하니까 빨리 마진콜 당하기 전에 정리할 때는 빨리 정리해라. 사실 어제 뉴욕 증시가 급락했던 이유가 즉 미국의 10월달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게 나와서 그 때문에 또 빠진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외에는 14일까지 미국이 채권 매입을 해준다고 했어요. 영국이 14일까지는 파운드가 급락하지 않게끔 국채 매입을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해줬는데, 조금 기대했던 부분이 14일 장 끝나기 전에 좀 많이 불안하니까 채권 매입 기간을 연장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얘기가 없었습니다. 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영국은 채권 매입이 일단 없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파운드화가 급락하지 않을까? 그럼 또 달러 급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막 붙어가지고 지금 박살이 난 건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이 모든 현재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항들은 외환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근데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던 영국 연기금의 어떤 마진콜이라든가, 이게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다른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가 아직 모르는 뭔가 어느 부분에서는 부실이 뭐 하나 터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불똥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 때문에 시장이 지금 함부로 배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사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막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지금 다 뒤져보고 있습니다. 그래, 아예 아니면 그쪽에 문제가 생겨버리든가, 마진콜 당해버리면 더 나올 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시장은 아예 문제가 터져버리든가, 아니면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계속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다 뒤져보니까 우리가 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즉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기든가, 아니면은 아예 문제가 터져버리든가,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오른쪽이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인데요. 위에가 원달러 환율, 아래가 종합주가 지수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장 1, 2주만 놓고 보면 저도 모르겠어요. 1, 2주만 놓고 보면 이 원달러 환율이 한 번 더 올라갔다 내려올지 바로 내려버릴지, 이거는 저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약한 고리의 불똥이 터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조금 1, 2주 이상을 놓고 본다면 이미 원달러 환율이 지금 뭐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요, 미국이 3월 달에 25bp 올렸고요, 5월 달에 50bp 올렸고, 6, 7, 9, 75, 75, 75 금리 올렸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3.25%고요. 최근에 나온 내용 보니까 9월 달 75bp 올리고 11월 달에는 한 50bp, 12월 달에 50bp 이렇게 좀 금리 인상폭 좀 줄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최근에 발표된 고용지표나 소비자 물가를 보니까 야 11월 달에 또 75bp다. 11월 달에 또 75bp고 12월 달도 최소 50bp는 올릴 거다. 이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까지 올렸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라 또 2번 정도는 적어도 여기서는 75bp 자이언트 스텝, 여기서는 최소 50bp 이상 빅 스텝이 한 번 더 일어나서 올 연말 기준 4.5, 내년 초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5% 갈 것 같다. 이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희망이 있냐 하면 이미 이 부분을 외환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려면 어떤 사태가 벌어져야 될까요? 원달러율이 지금 상태에서 약한 고리에 불똥 떨어지는 걸 제외하고 추세적으로 올라가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느냐? 지금 현재 이미 외환시장은 내년 초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5% 올라간다는 걸 가정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내년에 8%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러면 이거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 뚜껑 열어보니까 내년에 그냥 5%일 것 같다? 그럼 더 안 올라가요. 이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좀 뚜껑 열어보니까 내년 초까지는 5%지만 내년 말에는 한 4.5%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속도를 놓고 봤을 때는 9월 달까지 75bp 올려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3.25고요. 11월 달에 75bp, 12월 달에 50bp 올리면 올해 연말 4.5입니다. 내년 1월 달, 2월 달에 25bp, 25bp 올리면 5%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만 안 하면 원달러 환율은 지나보면 지금이 상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더 못 올려요. 물가 잡으려면 사실 뭐 이럴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미국이 한 방에 한 2% 올려버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한 방에 2% 올려버리고 뭐 75bp씩 올릴 필요 없잖아요. 200bp씩 그냥 올려버리면 됩니다. 왜 못 그럴까요? 대한민국도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가 따라 올라가는데 기준금리 5%면은요 대출금리 10%예요. 글로벌 저성장 구간에서 10% 대출금리를 과연 미국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은 항상 미국보다 좀 더 높아야 되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대출금리가 한 15%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뎌요. 전 세계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미국 이걸 모르나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지만 실상 이 이상은 못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까지 올려놓고 난 다음에는 최대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올려놨으니까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기다려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달러 환율은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니까 치솟고 있지만 이러면서 주식시장은 반대로 꺾이고 있지만 아마 올 연말에서 내년 넘어갈 때는 뭐 75bp씩 올리다가 11월 달에도 좋아 75bp 또 올린다 칩시다. 12월 달 되면 어떻게 될까요? 50bp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75bp 올리기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50bp를 12월 달에 올리게 되면 분위기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계속 75bp씩 올리다가 50bp 이제 올리는 폭이 조금 주네? 그 다음에 야 내년 1, 2월 달에는 25bp씩 올릴 것 같은데 기준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더는 계속 이 속도로 못 올린다. 그러면 달러는 지금에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상태 더 강해지기가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다니까 달러가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미리 이걸 선반영해서 여기 보시면 이 위치에서 보면 금리 3월 달에 25bp 올렸는데 미리 튀었잖아요. 원달러 환율은 미리 튄 겁니다. 꼴랑 3월 달에 25bp 올렸는데 미리 튄 거예요. 왜 미리 튀었나요? 이 25bp가 끝이 아니라 5월 달도 올리고 6월 달도 올리고 7월 달도 올리고 9월 달도 올리고 세게 올릴 것 같은 걸 미리 반영해서 올라간 겁니다. 지금은 외환시장은 이미 내년 초 2월 달까지 기준금리 5%까지 올라가는 걸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달이 되면 50bp를 올리는 순간 올렸지만 시장은 안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제 기준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얘네들이 올리는 속도를 조절하는구나. 그 다음에 내년 1, 2월 달 되면 25bp를 올린다는 소문이 들릴 거예요. 25bp를 올리는 순간 야 이제 기준금리를 한 5% 부분까지 올려놓으니까 얘네들이 더는 못 올리고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 들어가는구나. 그러다가 아마 3, 4월 달에는 아마 금리를 동결할걸요. 금리 동결하는 순간 뭔 얘기가 나올까요? 이제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리는구나 이것들이.
그 다음에 지금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낮춰주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 상태를 유지하면 미국 경제가 박살나게 뻔하니까 언제든지 물가만 좀 잡히는 신호가 나오면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는 다시 내려줄 거야 라는 기대가 붙을 겁니다. 그러면 금리를 더 못 올리고 올리는 폭을 줄이고 나중에 내려줄 가능성이 생기면 달러는 급등할까요? 내려올까요? 무조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달러가 내려올 것 같으면 달러 자산들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재빨리 한국 주식 사러 들어와야 되죠.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감아들고 있는데 이게 안 오르고 가만히 있어도 이 기간 동안에 달러만 빠지면 환차익을 먹습니다. 만약 주식도 올라간다. 환차익도 먹고 평가익도 먹어요. 이 좋은 시장을 외국인들이 가만 냅둘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단기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렇지 하다못해 우리가 한두 달, 2, 3개월 이유를 보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단 V자 급반등은 없으니까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하면 유동성 랠리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자, 유동성 랠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기가 터져서 달러가 막 급등을 했는데, 자, 그러면 미국은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뭘 한다 했나요? 경기 부양해야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경기 부양책이 금리 낮추고 돈 푸는 거예요. 자, 글로벌 기축통화지를 갖고 있는 미국이 금리 낮추고 돈을 풀면 달러를 들고 있어봐야 이자 안 주겠다는 얘기고, 달러 공급량이 늘리는 거니까 달러 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달러 값이 떨어지는 게 저 위에 있는 원달러 환율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터져서 금리 낮추고 돈 푸는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달러 가치는 수직으로 저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달러 자산들은 어디로 갈까요? 달러를 대체하는 자산 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시 역사상 유동성 랠리가 3차례 있었습니다. 바로 IMF 외환위기 이후에 유동성 랠리가 한번 요때 있었고요. 두 번째 미국 금융이 터지면서 미국이 금리 낮추고 돈 풀면서 유동성 랠리가 달러 쭉 빠지면서 한 번 있었고요. 세 번째가 2020년 3월 코로나 터졌는데 코로나를 핑계로 미국이 금리 낮추고 돈 풀면서 달러 같이 쭉 빠지면서 유동성 랠리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동성 랠리가 나왔다는 얘기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주가는 어떤 회사의 값어치가 10,000원이 적당해요. 근데 시장에 돈이 없으면 얘가 얼마에 거래되나요? 한 7,000원에 거래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돈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제 가치를 찾아서 10,000원 갖다가 주가 오르면 시장에 관심이 더 붙습니다. 돈이 좀 들어오면 15,000원까지도 가요. 원래 10,000원이 적당한 회사가 수급이 안 좋을 때는 7,000원에 있다가 수급이 좋아지면, 즉 유동성 랠리가 펼쳐지면 7,000원에서 10,000원 갖다가 여기서 세야 되는데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나요? 10,000원이 15,000원 가는 거예요. 싼 영역에서 비싼 영역 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돈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15,000원이니까 10,000원까지 와야 돼요. 그리고 돈이 빠져나가니까 수급이 안 좋은 거죠. 다시 7,000원까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랠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주가가 비싸졌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럼 보통 유동성 랠리 나오고 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 못 갑니다. 유동성 랠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시장에 돈 들어와서 주가가 싸게 거래되고 있는 게 제 가치까지 왔다가 좀 비싸졌다는 얘기예요. 더 가자니 비싸고 떨어지자니 아직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보통 박스권 한 4, 6년 가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2021년도에 뭐라 그랬냐면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 랠리가 나왔는데 시장에 3,000원을 넘어서니까 시장에서는 4,000, 5,000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꿈도 꾸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뭐라 그랬나요? 유동성 랠리 이후에는 항상 힘이 좋으면 4년에서 6년 박스권 갑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유동성 랠리 이후에 패턴이 톡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올라서 박스권이고요. 한 4년에서 6년. 근데 이게 올랐다가 박스권 가다가 중간에 악재 터져버리면 엎어져 버립니다. 이 악재는 달러가 급등하는 요인. 여기도 보면 요 그림을 한번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미니 유동성 랠리, 이걸 언제 나오느냐? 제 생각에는 내년 아마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갈 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요. 요 그림을 잘 보시면 돼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동성 랠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어떤 악재가 없으면 박스권입니다. 근데 이 유동성 랠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박스권으로 가는 과정 속에 위에 보면 원달러 환율이 2001년도에 한번 치고 올라갔죠. 달러 급등했습니다. 달러가 급등했다는 얘기는 저기서 뭔 악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별 악재가 없으면 박스권인데 악재가 생기면 엎어져 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이렇게 엎어졌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엎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됐나요? 계속 이렇게 빠졌나요? 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한번 들어옵니다. 요때 원달러 환율을 보면 한번 위에 이렇게 있던 게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유동성 랠리 이후에 시장이 많이 올랐다가 오르자니 비싸고 떨어지자니 기대감이 있고 박스권이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뭔 악재가 터져버려서 달러 급등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악재를 반영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또 박스권. 올라가자니 돈이 안 들어오고 떨어지자니 싸고 이제는 박스권이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밑에서. 이러다가 갑자기 달러가 툭 떨어질 만한 요인이 터지면 돈이 이쪽으로 일시로 들어오면서 미니 유동성 랠리가 나와요.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경제TV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뭔 얘기냐면 지금 위치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유동성 랠리가 나왔다가 박스권 가다가 갑자기 달러가 급등하는 요인이 터져버리면서 엎어져서 지금 이까지 빠져 있는데 이제 더 빠지자니 싸고 올라가자니 지금 돈 들어오는 환경이 아니고 바닥권 박스권입니다. 한 몇 개월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내년 상반기 어느 시점이 되면 미국이 야 이제 물가가 조금 안정되는 것 같다. 금리를 계속 올려서 유지했더니만 물가 좀 안정되는 것 같다. 그럼 지금 물가 너무 높으니까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조금 내려줘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달러는 쭉 빠집니다. 이때 야 중립금리 수준으로 FRB에서 금리를 내릴 것 같다 하면 이 눈치 빠른 애들이 달러 빠진다는 얘기니까 달러를 때리고 한국 증시로 돈이 들어오겠죠. 이럴 때 미니 유동성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미니 유동성 랠리가 나오고 다시 빠집니다. 또 박스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할 부분은 이까지 빠져 있지만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간다 생각하고 하락에 베팅하기보다 여기서 이렇게는 못 올라가요 지금. 달러가 당장 급락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 올라갑니다. 대신에 여기서 빠지자니 싸고 오르자니 아직 돈 들어올 여건 안 되고 이렇게 박스권이 나오다가요. 내년 1분기에서 아마 2분기 넘어가는 시점에 금리 내린 얘기 한번 나올 거예요 미국에서. 그때 미니 유동성 랠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2,500을 저항으로 해서 박스권이 이렇게 나오다가 미니 유동성 랠리가 나오면 2,800까지는 가요. 최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맞춰서 지금 방향을 좀 잡아가는 게 좋고요. 어떤 데서 기회를 찾아야 될까요? 전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앞으로 성장을 주도할 것 같은 기업 또는 시장 평균 4배 이상의 따박따박 이익을 내는데 지금 주식시장 폭락해서 주가 심하게 빠져 있는 것들 또는 지금은 좀 상황이 힘들어서 힘들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1년에 한 1,000억 벌던 회사가 지금 코로나 터져가지고 1년에 100억 벌어요. 근데 2, 3년 후에 이 회사 다시 1,000억 벌 것 같아. 이 회사 몇 배 올라갈 것 같아요? 10배 올라갑니다. 원래가 100억 벌던 회사가 120억 벌면 20% 올라가는 거고 100억 벌던 회사가 1,000억 벌면 주가는 10배 올라가는 게 주식의 기본이에요. 지금 어찌 본다면 앞으로 돈은 많이 벌 건데 시장 폭락에서 내려앉아 있는 기업이나 또는 원래 1,000억 벌던 회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100억 벌지만 이 회사는 아무것도 두들겨 봐도 2, 3년 후에 다시 1,000억 벌 것 같아. 그럼 100억 벌던 게 1,000억 가면 얘는 10배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못 갈 것 같죠? 갑니다. 그런 기업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지금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지나고 나니까 저때 주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꼭 그때만 생각하지 말고 요럴 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위태위태하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조금만 호흡을 내가 뭐 6개월도 아닙니다. 호흡을 최소 한두 달 이상 조금만 길게 본다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재미난 사례가 있어서 하나 끄집어내 왔는데 요 왼쪽에 있는 종목이 예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주가가 여기 있던 게 푹 빠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건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야, 이 회사는 아무리 봐도 앞으로 먼 미래 가까운 미래 1년에 한 400억 벌 것 같고 이 회사는 버는 거에 대한 15배 평가받는 기업이라서 한 6천억 정도는 갈 것 같은데 지금 주가는 보니까 와 이건 뭐 1,000억밖에 안 한다.
이런 거 사야 된다. 위기를 겹잡자. 제 이거 배팅했다가 제가 판 날은 요날 팔았습니다. 꼭대기에. 딱 4개월 만에 8배 먹었어요. 정확하게 7천억까지 올라갔다가.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이런 회사 보면 또 여기 또 있어. 이거를 제 입장에서는 이걸 두려워할 것 같아요. 언제 살까? 기회로 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회사가 만약에 미래에 실적했던 게 예상과 달리 나올 것 같으면 지금도 보면 안 되지만 아무리 두들겨 봐도 내후년에 한 400억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최소 6천억은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얼마인데 보니까 2,500억입니다. 그럼 최소 뭐 더블 이상은 나오겠네.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지금 굉장히 큰 수주를 받으면서 막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잘 가다가 이번에 장이 하도 빠지니까 그냥 확 뒤로 꺼져버리는 거. 이런 것들도 이게 이렇게 빠질 것 같아요? 나중에 지나보면 알겠지만 안 빠집니다. 찬스를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은 주식 공부하지 마라. 주식은 공부할 때가 있고요. 투자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주식 공부해야 되겠다. 저는 지금 한국경제TV 방송만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출신이고 대학에서 한 3년 정도 학생들도 가르쳤고 지금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증권사 임직원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저도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해서 뭐 언제 어떻게 대응을 할 건데 좋은 기업이 여러분들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은 공부를 할 때가 아니고요. 투자를 배팅할 때예요. 밑에 보면 대리시험과 대리 출전이 필요한 때 이렇게 적어놨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주식의 가장 큰 매력이요. 당장 내일이 수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갑자기 수능 잘 칠 수 있습니까? 못 칩니다. 하나의 방법이 있죠. 공부 엄청 잘하는 서울대 갈 놈을 돈을 줘서 얘가 만약에 나를 대신해서 시험 친다면 점수는 무조건 잘 나올 거야. 안 잡혀가기만 하면. 골프를 내일 당장 골프 내기에 있어서 가야 되는데 홀짝 파서처럼 골프도 못 치는 게 막 무리하게 연습해서 허리 다치지 말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타이거 우즈를 데리고 와. 너 나 대신 나가서 이번 주 라운딩 한번 뛰어. 돈 따는 거 반 넣어줄게. 예를 들면 그 게임은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근데 실전에서는 이게 실제로 불가능하지만 주식에서는 가능하죠. 아니 나를 대신해서 나는 지금 어떤 종목이 더블 갈지 따더블 갈지 5배 갈지 내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홀짝 박사 눈에는 보인다니까. 아니 얘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 저한테 뭐 돈을 이름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얘가 하라는 대로 이 종목 사놓고 진짜 딱 6개월만 눈 감고 있으면 따보는 것 같습니다 하는 종목을 믿고 사는 대로 사서 괜히 쳐다보고 있지 말고 팔라 할 때까지 가만 냅두면 그 성과는 실제로 그 종목이 올라갔을 때 그만큼 나올 거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종목들 8배짜리도 보여줬던 것처럼 매번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 눈에는 지금 1배, 2배, 3배, 4배짜리가 수두룩하게 보여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준비를 해야 될지 언놈을 잘 찍어서 저놈한테 자문을 받는 게 어디 자문 받으러 갔더니만 이평선 줄 거 놓고 이평 넘으면 샀다가 이평 깨지면 팔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을 내가 자문 받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꼬일 수가 있고요. 단 이렇게 전체 1,800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얘가 지금 따따블 이상 갈 종목인데 야 시장 때문에 싸게 거래되고 있구나를 갖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가한테 그런 종목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게끔 끌고 나가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1분간 홍보 잠깐만 장사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오늘 강연에 현장 가입 오신 분들만 드리는 특전인데요. 제가 한국경제TV 홀짝바사 증권대학이라고 운영을 해요. 오늘 코엑스 강연 기념으로 좀 이벤트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일단 오늘 이벤트가 있습니다. 1개월 88만 원짜리 오늘 1+1 1개월 가입하면 1개월 더 그래서 2개월간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고요. 오늘 특히 중요한 거는 제가 회원분들이 많아서 원래 회원분들하고 통화도 안 하고 저는 만나지도 않는 편인데 오늘 여기 강연에 현장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따 신청하실 분들은 저기 바로 앞에 저희 부스가 있습니다. 부스 오셔서 저희 보유종목 상담표가 있어요. 거기다가 보유종목 일단 적어주세요. 다들 지금 종목들 들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보유종목을 적어주시면 뭐를 팔아서 뭐를 옮겨야 될지, 또 잘못해서 좋은 거 팔아서 옮기면 안 되니까 들고 있는 거를 제가 체킹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요걸 팔아서 이쪽으로 좀 넘기세요. 이렇게 핸들링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원래 안 하던 건데 이건 오늘 현장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카카오톡 개별 연결을 할 겁니다. 개별 연결을 해서 뭐 있다 보면 뭐 궁금한 거 많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수시로 저랑 카톡 주고받을 수 있도록, 뭐 허리는 나으셨어요? 이번 주는 뭐 골프 언제 가십니까? 뭐 골프 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언제 골프 같이 한번 가자, 이런 사적인 대화도 좋고,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카카오톡 친구 또 연결해가지고 그런 사적인 대화도 함께하는 동안에 좀 할 수 있도록 열어드릴 거고요. 혹시 뭐 여의도 가까이 계신 분들은 뭐 카톡 하면서 가깝게 만나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저는 집도 사무실도 다 여의도니까 또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오늘 요 가입하신 분들은 저희가 홀짜부터 증권대학이 이제 기본 제공되는 서비스, 뭐 문자도 보내드리고 또 회원방송, 실시간 회원방송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뭐 거기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 뭐 기본 서비스는 기본 제공되고요. 요 밑에 두 개는 오늘 오신 분들한테만 드리는 특전이니까 그 점만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여기 강연에 굉장히 많이 올 줄 알고 제가 인원을 이걸 다 커버를 못하니까 선착순 30명까지만 이걸 해드리겠다고 해놨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별로 안 오셨어요. 코로나라서 그런지. 그래서 아마 이 안에서 30명은 안 나올 것 같고, 지금 이 방송이 유튜브로도 저희가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하여튼 선착순 30명까지는 유튜브 보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혜택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요거는 유튜브 보고 혹시 가입하신 분들은 저 위에 ARS 번호로 전화해서 결제하시면 제가 똑같은 혜택 그대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간중간 마이크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고 했는데 하여튼 끝까지 참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